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34세 여성이에요. 오늘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모든 것은 1년 전 어머니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너희 새아버지 될 분을 만나봤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10년,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시며 단 한 번도 재혼을 고려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가 웃으며 이제는 내 삶도 좀 살아보려고 하시는 모습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먼저 들어 그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넸죠. 새아버지는 첫 만남부터 특이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만난 그날,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앞으로 내가 내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줄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손등을 쓰다듬는 그의 손길이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 쪽을 힐끔 보시며 원래 사람 좋으신 분이야 라고 수습하셨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과 단둘 있을 때면 이유 모를 긴장감에 몸이 굳더라고요. 문제는 2달 후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집에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터졌어요. 새아버지는 이사 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시겠다며 제 방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시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간직해오던 일기장을 꺼내 들고는 이런 건 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얼어붙어 있는 사이 그는 이미 일기장을 분리수거 봉투에 넣어버리셨고 어머니가 아이는 이미 어른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이 집에서 주인도 아닌가 보다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새아버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새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오시더니 점심시간에 동료들 앞에서 너희 엄마가 자꾸만 내 걱정을 하시더라. 앞으로는 내가 직접 밥 챙겨주마라며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자 안엔 하트 모양 당근과 사랑하는 딸에게라는 편지가 들어있었죠. 32년 인생 처음 받아보는 도시락이었지만 오한이 돋을 정도로 불편했어요. 그날 퇴근길에 어머니께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남편님이 딸 생각이 많으신 거다며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타박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는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새아버지가 제 통장 사본을 몰래 출력해 가계부를 작성하시겠다며 매달 용돈을 50만 원으로 제한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자애가 돈을 너무 마구 쓴다는 것이었죠. 10년차 직장인인 제게 월급을 통제당하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머니는 원래 남자분들은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하는 법이다라며 새아버지 편을 들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퇴근 후 카페에서 시간을 죽이며 집에 들어가는 걸 미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게요. 문을 열자마자 새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며 다가오셨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는 순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그런 제 반응에 화가 치민 건지 그는 갑자기 유리컵을 집어 던지며 내가 너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게 고맙지도 않냐.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발밑에 흩어지는 걸 보며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이사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내가 그렇게 치졸하게 구니까 남편님이 스트레스 받는 거다라며 오히려 제게 돌을 던지시더군요. 그 순간 10년 동안 단둘이 견뎌왔던 시간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 회사에 병가를 내고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냈죠. 그런데 그 사이 집에서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이사 가겠다고 말한 지 사흘째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자던 새벽에
진동 소리가 잦은 휴대폰이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오는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이 20개가 넘게 쌓여 있었죠.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열어보니 전부 제 SNS 계정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불륜을 저지르는 딸, 가정 파괴자라는 제목으로 제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고 댓글란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악플이 빗발치고 있더라고요. 새아버지가 제 휴대폰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제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아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던 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듣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진다. 당장 그 친구 집에서 나와. 어머니는 제가 새아버지를 고소하려는 걸 알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라고 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님이 내 방에 남겨둔 물건을 정리하겠다며 방을 뒤집어 놓으셨다. 돌아와서 직접 처리해라고 말씀하시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셨답니다. 친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현관문 밖에 놓인 쓰레기 봉투 안에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반으로 찢겨 나와 있었고 아버지가 생전에 사주셨던 곰인형은 머리가 뜯긴 채 버려져 있더라고요. 새아버지는 문틈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는 네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한 내 과거도 이렇게 조각조각 내버릴 거다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순간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급히 차 쪽으로 끌고 가며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라고 외쳤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날 밤 선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임시조치를 받아내며 새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걸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사무실 복도에 A사 용지가 도배되어 있었는데 제 얼굴 사진에 폐륜녀라는 글자가 찍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경비실 CCTV를 확인했지만 새아버지는 이미 전날 밤 회사 건물에서 5시간 동안 머물다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인사팀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유산 상속을 위해 공증인과 함께 찾아오셨던 거예요. 10년 전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에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남편님이 내 미래를 위해 대신 관리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명백한 사기였죠. 제가 경찰에 다시 연락하려 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널 낳았으니 내가 죽어야 끝나냐며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평생 들은 적 없는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전 엄마 딸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호텔에서 생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새아버지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어느 날은 호텔 로비에 신문기자가 찾아와 아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인터뷰를 요구했고 또 다른 날에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님은 범죄 조직의 수법과 유사하다며 경찰 수사관에게 연계해 주셨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속도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밤 11시쯤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 김모란 씨 맞으신가요? 전 당신의 이복 동생이라고 합니다. 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며 다음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약속을 잡았답니다. 다음날 오후 카페 구석자리에서 흐느끼고 있는 20대 초반의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제게 사진 한 장을 건넸는데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찍힌 사진이었죠. 사진 속 새아버지는 임신한 여성과 함께 서 있었고 그 여성의 배 위에는 손을 가볍게 얹은 그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분이 제 엄마예요. 저를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이 사라졌죠. 엄마는 출산 후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고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죠. 새아버지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내가 원한 게 이거였지?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발걸음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새아버지가 구속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건 어머니의 그 메시지 때문이었죠.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 문장만 수백 번 읽은 것 같아요.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님께 면회 금지라는 말을 듣고 허탈해할 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복 동생이 보낸 사진 한 장이었는데 새아버지의 수감된 교도소에서 찍힌 어머니의 차량 번호판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면회하러 간 거였죠. 병원을 뛰쳐나가 교도소로 달려가는 동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면회실 CCTV 영상을 확인하려 경찰서에 갔지만 가족 간 면회는 사생활 보호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는 뻔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날 밤 이복 동생과 함께 교도소 근처 카페에서 새아버지의 전직 동료를 만났죠. 그 남자는 술김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 옛날에 교도소에서도 보석금 뜯어내던 개쌍놈이었는데 아직도 변했을 리 없지. 그로부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새벽 3시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비몽사몽간에 서 계셨죠. 얼굴의 붓기와 상처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어요.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엄마 뇌를 조종한 거야. 어머니가 내민 USB에는 새아버지와 정신과 의사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복종 상태를 유지하세요 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손발이 떨렸죠. 이 모든 증거를 변호사님께 전달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아버지가 교도소에서 탈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전국의 모든 역과 공항에 수배 서랍이 붙었지만 공포는 저를 집어삼켰어요. 변호사님은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조언하셨지만 이미 제 주변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호텔 직원이 제 방 카드키를 복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길거리에서는 수상한 남자들이 제 뒤를 쫓고 다녔어요. 결국 친구의 도움으로 시골 외가로 내려갔어요. 할머니 댁 다락방에서 숨죽이며 지내던 어느 날 이복 동생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가 실종됐어요. 병원 측에서는 본인 의사로 퇴원했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휴대폰은 꺼진 채였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링크가 도착했어요. 클릭하자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이 뜨더니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폐건물에 묶어둔 채 협박하는 영상이 생중계되었어요. 내 딸이 나타나지 않으면 엄마를 죽일 거다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귓가를 스쳤죠.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폐공장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 차량이 포위한 상태였지만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칼을 들이대며 버티고 있더라고요.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이게 다 네 새엄마 때문이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저를 발견하자마자 어머니의 목을 조르던 그는 경찰의 최종 경고에도 칼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그의 팔을 깨물며 도망치려 했고 발끝에 닿은 철판이 미끄러지며 참변으로 이어졌죠. 철제 구조물이 새아버지의 다리를 짓누르는 소리가 온 공장에 울려 퍼졌어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그를 보며 어머니는 제 품에 안겨 흐느끼셨죠. 미안해. 엄마가 내 아빠를 죽인 거야. 갑작스런 고백에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어머니는 10년 전 아버지의 교통사고가 사실은 자살이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너 아빠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한 걸 알고 분노하다가 그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셨고 병원으로 옮겨진 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날의 충격으로 한 달을 병상에서 보냈어요. 퇴원날 이복 동생이 찾아와 어머니의 유서를 건넸죠. 새아버지와의 첫 만남부터 계획된 재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적힌 10페이지 분량의 편지였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엄마가 내게 준 유일한 선물은 이 복수라도 끝까지 관철할 힘이다. 어머니의 유서를 읽는 동안 눈물이 종이를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편지 끝에 첨부된 공증 서류에는 아버지의 유산 전액과 어머니 명의의 보험금이 제게 돌아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 돈으로 내 인생을 되찾아라. 엄마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미안했다. 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새아버지와 정신과 의사의 거래 내역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수년간 투여받은 약물이 실제로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실험용 약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찾아왔답니다. 재판 전날 밤 이복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새아버지의 전처 딸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파견된 변호사 보조원이었죠. 저희 단체에서 김모란 씨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저희와 비밀리에 연락하고 계셨죠. 그 말을 듣고 유서 속 복수를 관철할 힘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새아버지의 범죄 기록을 포착하고 자신을 미끼로 그의 죄상을 드러내려 했던 거였죠. 재판장에서 새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저를 노려보며 웃었어요. 내 엄마가 죽기 전에 내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거 알고 있다. 그의 돌직구에 법정이 술렁였지만 저는 침착하게 증거 봉투를 열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녹음 파일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내 자식은 모두 도구일 뿐이야. 넌 그냥 내 복수극의 조연이다. 이어서 정신과 의사의 증언이 이어졌고 배심원들의 얼굴이 차례로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최후의 증인이 등장했을 땐 저도 놀랐어요. 경찰에 연행된 채 출두한 새아버지의 전 아내였죠. 그녀는 20년 전 그에게 유산을 강요당한 뒤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고 진술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피를 이은 자식도 버리는 악마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 전체가 굳어버렸고 새아버지는 의자를 집어던지며 폭언을 쏟아냈답니다. 결심 선고 당일 저는 유서를 꼭 쥔 채 법정에 섰어요. 판사는 살인 미수, 사기, 신체 감금 등 1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죠. 퇴정하는 새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넌 영원히 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그 순간 이복 동생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언니, 이제 우리가 그 그림자를 짓밟을 거잖아요. 한 달 후 어머니의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다시 오늘입니다. 개업식 날 이복 동생이 손님들 틈에서 종업원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더라고요. 전 여기서 평생 아르바이트 할래요. 그녀의 눈웃음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본 듯해 잠시 멍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유서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려요. 복수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게 하는 거다. 어제 자정에 이복 동생이 카페 창가에 놓은 화분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걸 보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백합입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에서 비로소 눈물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